한국의 길거리를 지나가던 평범한 남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미군이 다가와 갑자기 가짜 총을 건넨다면 과연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유튜브 채널에는 미군이 길 가던 한국 남성에게 총을 내밀자 생긴 충격적인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군 출신인 존은 10년 동안 복무한 베테랑 군인이었죠. 이후 존과 제작진은 길거리로 나가 한국 남성들에게 가짜 총을 주며 어떻게 다루는지 시연을 부탁했는데요. 첫 번째 남성은 육군에 다녀왔다며 자연스럽게 탄알집을 결합했고 자세를 완벽하게 취했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남성 역시 총을 견착하고 발사 자세를 취해 존을 깜짝 놀라게 했죠. 존은 오늘 만난 이들은 모두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 멋졌다며 한국 남성들의 능숙한 총기 사용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반응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과 예비군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약 273만여 명의 예비군이 항상 준비되어 있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나라가 무서운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공개된 게시물에는 명동이든 여의도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주포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저요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징병제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부분 남성이 일정 나이에 군대에 입대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남성이 전투 장비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한국이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서운 이유를 접한 누리꾼들은 생각해보니 정말 무섭다. 우리 아빠는 기관총 사수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는 주변에서 전투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예비군의 위험을 보여준 사례로는 LA 폭동이 있죠. 이전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로스앤젤레스가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로드니 킹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991년 3월 3일 과속을 하던 로드니 킹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추격전을 벌였고 결국 백인 경찰 4명이 로드니 킹을 검거한 후 그를 집단 구타했습니다. 이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되어 전국에 공개되었지만 충격적이게도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흑인 사회는 백인에 비해 빈부 격차가 크고 교육 중퇴율이 높아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가 적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흑인들에게 과잉 진압을 일삼았기 때문에 흑인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화살이 경찰과 공권력을 향할까 우려한 미국 사회와 언론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했죠.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한 흑인 사회의 분노는 곧 폭발했고 LA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방화와 약탈이 LA를 집어삼켰고 그 피해는 단순히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한인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991년 3월 16일 오전 LA의 한 슈퍼마켓에서 10대 흑인 소녀 라타샤가 1.79달러짜리 오렌지 주스를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순자는 오렌지 주스를 훔치려는 라타샤의 스웨터와 가방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이에 격분한 라타샤가 두순자에게 폭행을 가하자 두순자가 정당 방위의 목적으로 라타샤를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두순자는 법원에서 5년의 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흑인 사회는 분노했고 라타샤가 백인이었다면 형량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로드니 킹 사건에서 흑인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두순자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도 보도되었는데 예를 들어 두순자가 맞은 건 보여주지 않고 두순자가 총으로 라타샤를 쏜 것만 보도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라타샤가 고작 오렌지 주스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언론이 LA 폭동의 원인이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아닌 두순자 사건으로 발생한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인해 LA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도로 인해 흑인들은 한인들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대처였습니다.
LA 경찰은 초기에 흑인 폭도들과의 협상이나 제압을 포기하고 그 대신 LA 시청과 주요 관공서 그리고 LA의 대표적 부촌인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베벌리 힐스를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둔 채로 말이죠. 그래서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난 지점과 그 인근에는 수많은 한인타운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흑인 밀집 지역에서 상점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흑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한인들의 거주지가 흑인 거주지와 바로 접해 있어 피해가 확산될 것이 분명했는데도 LA 공권력은 폭동을 차단하는 대신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즉, LA의 공권력은 폭동의 진압이나 협상을 하지 않고 주류층인 백인을 지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한인들을 흑인 폭도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지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폭동의 여파로 폭도들은 자연스럽게 한인타운으로 몰려갔고 경찰은 한인타운을 보호하기보다는 주류 백인 사회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한인 상점과 가정은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개가 넘는 한인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불타버렸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힘들게 일궈온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LA 폭동 당시 LA시 전체 피해액이 7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인 3억 5천만 달러가 한인들의 피해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인타운의 한 금은방 직원이었던 데이비드 주의 증언에 따르면 폭동 발발 당시 그가 일하던 상점에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현장으로 가보니 무장한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고 그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총격전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순식간에 도망갔고 결국 자신들이 직접 가게를 지켜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인들은 결국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공권력의 공백 속에 자신들을 지켜줄 이가 하나도 없게 되자 당시 한인 가게 주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하고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한인들은 더 이상 폭도들에게 이민 1세대, 2세대인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날리고 싶지 않았고 한인들은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 해병 전후회 한인들은 12시간에서 많게는 24시간씩 운전을 하여 중무장하고 코리아타운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주얼리샵과 건샵을 운영하던 박씨 아저씨는 주얼리샵이 흑인들에게 털리자 자신의 가게 총들을 전부 다 풀어 한인들을 무장시키며 총기와 탄약 보급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섰죠. 이들 중 다수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능숙하게 총기를 다루며 폭도들로부터 자신의 생업을 보호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 군필자였기 때문에 총기 사용에 능했던 것이 이점이 되었죠. 한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코리아타운에 모여 방어대를 구축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병 전후회는 한인 대학생들에게 총 쏘는 법을 알려주며 모래자루를 모아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옥상에서 총을 들고 총격전을 벌이며 코리아타운 자체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바로 루프탑 코리언으로 불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피해가 크긴 했지만 대처도 빨랐습니다. 사건 당시 한인 라디오 채널인 라디오 코리아는 제보를 받으면 이곳에 피해가 생겼으니 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실시간 중계를 했고 이에 한인 청년단과 해병대 전후회로 이루어진 자경단이 지원을 나갔습니다. 자경단은 예비군들이 주도하여 군대식으로 운용되었으며 베트남 전쟁 참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는 총을 쏘지 말라고 지시하며 이들의 무장은 어디까지나 방어가 목적인 것임을 보여주며 갈등을 잠재우려 노력했습니다. LA 폭동 3일차에는 미국 언론이 한인 코리아타운의 총격전과 한인 상가 위에 설치된 M3 자동화기 머신건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폭도들은 자경단을 만나자 달아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폭력 성향은 강했지만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아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예비군들을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흑인 사회 내부에서는 코리아타운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역사 유튜버 썬킴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는 영관급 예비역도 있었고 소령이었던 분들도 있었다며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모미 M16 개밀 조립과 해체를 기억해 원샷 원킬로 경고 사격을 했으며
특히 해병대 출신들의 활약이 컸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공기관 중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경찰서와 소방서였는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의 폭도들이 총을 쏴서 소방차가 불을 끌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폭도들은 공권력과 상관없이 걸리는 대로 다 때려 부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결국 각급 소방서들은 선별적으로 장비와 인원을 파견해 스스로를 폭도들로부터 방어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인 자경단이 총을 들고 와 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즉 경찰조차도 제 몸을 살릴 정도로 궁지에 몰렸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미국 공직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극찬을 받는 사례이고 특히 그 시절 한인타운의 자경 활동을 직접 목격한 미국 경찰관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LAPD와 한인 사회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무장하고 방어하는 한인들의 모습은 당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지 몰라도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나 준비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위기 속에 있든 예비군으로서의 준비성과 단결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고 그들의 용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군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강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